국회가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실시합니다. 첫날 정치 분야입니다. 대통령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빈관 신축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없던 일이 됐지만 이미 각 부처에 숨겨진 예산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상임위 국회 예결위원장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한 거 이거는 잘한 겁니까? 네, 저 우선 빨리 철회한 거는 그나마 잘한 일인데 네.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냥 없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허. 이게 이제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 두고 또 국민적 수렴 없이 870억이나 되는 혈세 낭비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영빈관을 대통령실을 옮길 때 영빈관은 청와대 영빈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 추진 세부 내용 보니까 이게 일괄 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또 예타가 예비 타당성 검사가 면제된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금액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그 청와대 영빈관을 안 쓰겠다. 뭐 이런 것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말 바꾸게 했다. 이런 논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사업이 추진된 게 굉장히 졸속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어허.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7월 말에 대통령실 내에서 열린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만찬 때 이 만찬이 부실했다. 예. 그런 이유로 해서 영빈관을 진짜 이렇게 아마 논의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달여 만에 사업 계획을 짜서 정부안을 편성을 한 것으로 봐서 굉장히 졸속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공청사라는 이유만으로 예타 조치도 하지 않고, 네. 그 사업 추진 계획의 타당성, 예산 편성, 지출 검증 자체가 이게 굉장히 졸속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상세 내역을 제출해라.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국가보안시설이라고 안보시설이라고 제출을 또 거부하더군요. 아하.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확인하고 있지 못한데 이게 또 하나는 870억짜리 사업을 2년 만에 끝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24년까지 끝낸다는 건데 그러면 이 예산안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본 공사비까지를 포함해서 올해 안에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런 공공 발주를 해본 사람이면 이게 첫 해 그러니까 타당성 검증만 해도 몇 년 걸리고 첫 해 설계비를 편성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렇게 뭐 기본 설계에서부터 실시 설계, 본 예산까지 본 공사까지 한 해 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이건 여기에 까딱하면 졸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상당히 다른 심각한 문제가 개입될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졸속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졸속 추진 과정을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 신축 자체는 공감을 하는 겁니까 영빈관? 아니 그렇지 않죠. 그것도 원래 공감할 수 없다. 지금 이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민생이 거의 도탄에 빠져가는 지경인데 원래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 있다고 해놓고 국민 의견 수렴 없이 87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영빈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거부터 우선 기가 막힌 거 아닌가요? 어디 짓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 수렴이 없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게 되면서 올해 예산에 대한 신뢰가 국민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통령실 이전에 얼마가 드는 걸까? 또 다른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말하지 않고 하는 사업은 없는가? 이제 그래서 이 영빈관 신축 사업처럼 숨겨진 대통령실 그 이전 예산을 찾기 위한 또 그 이외에도
예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그 야당과 또 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 네. 그리고 대통령실 사이에 숨바꼭질이 굉장히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 그거는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인데. 돈 부분인데 그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지금 추가 이전 비용 자체가 300억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합치면 1조 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네. 이런 계산은 어떤 근거로 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 그 이전 비용으로 얘기했던 490억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 영빈관 신축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기존에 드러난 예산이 1,133억 예, 300억 7천만 원이고 예. 올해 예산까지 그 확인을 해보니까 예. 4,142억 3,60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안에는 그러니까 청와대를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예산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다가 그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이 그 합참과 합참의장 공간 옮겨야 그러니까 되니까, 이제 예. 국방부로 옮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발생되어지는 게 3,50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미군 잔류기지가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쓰고 있던 드래곤 힐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는데 호텔 있어요 안에 용산에. 거기에 예. 3천억 정도 그거를 딴 데다 옮겨줘야 되니까 이건 이제 김병주 의원이 추정을 한 건데 예. 그렇게 되면 대개 최소한 한 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일단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은 이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뭐 어떤 문화 예술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국민들이 청와대를 잘 구경하는 건 국민들한테는 네. 상당한 편익인데 그렇다고 청와대가 뭐 누구한테 뺏겼던 건 아니죠. 전임 대통령들이 집무실로 쓴 것이고 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청와대를 이미 청와대 개방을 해서 웬만한 시설은 다 구경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무슨 돌려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좀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고 어쨌든 뭐 대통령 업무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이 있다면 대통령실은 이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민생 위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정작 그 청와대를 졸속 이전하고 또 그 청와대에 대해서 개방에만 집착하고 이러면서 여기에 도대체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정도의 돈이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동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이시니까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심의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깎겠다 뭐 이건 아닌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관해서 예. 그것뿐 아니라 내년 예산 전체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네. 방역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 영끌했던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에너지 전환, 그 지금 기후위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처럼 기후위기 대응이나 미래 경제력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세계 최저 수준의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심의를 할 거고요. 민생과 미래와 관련이 없는 정권 치적 또는 홍보를 위한 이런 묻지마 예산 같은 경우에는 허투루 양보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국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합리적인 대화 토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민생은 과감하게 늘리고 혈세 낭비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예산 배정하고 달리 지금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도 줄었고 노인 일자리 예산도 크게 줄였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은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전 저 민주당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만 국회 예산결산 특위위원장이시니까요. 위원장으로서
이 첫해 예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첫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앞으로 5년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기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숫자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6만 1,000개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형 일자리는 조금 늘었는데 공공형 일자리가 네. 6만 1,000개가 줄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여기서도 5조 6천억이 삭감됐고, 네. 또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렇게 민생이 훼손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번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회복지 예산도 늘려야 되고 사회복지 공무원 이걸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회복지 공무원 그 인원을 동결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기초연금을 30에서 40만 원 올리는 거 이게 예산이 충분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된 거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공약이 그런데 공약을 몇 년 단계적으로 이행하려면 예. 그런 예산이 올해 예산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내년 예산 안에서부터 반영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의원님이 민주당의 을지로 위원장도 지내셨습니다. 노란봉투법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014년에 쌍용차 불법 파업 노조원들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긴 데서 유래한 법인데요. 이거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정의당하고 손을 잡은 것 같아요. 손을 잡았다기보다는 네.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의당에도 있고 저희 당에도 많은 분들이 있어서 생각을 같이 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은주 의원이 낸 법 말고도 네. 지금까지 8분이 이 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은주 의원 한 분이 정의당이고 나머지 7분은 다 민주당 의원들이어서 생각이 비슷해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또 헌법상의 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좀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위헌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불법쟁이에 대해서 손배감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노조의 합법 활동,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 활동의 합법 범위가 지금 노조법에 너무 좁습니다. 사용자 노동자에 대해서 이를테면 하청 노동자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에서 비용을 얼마나 주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근데 원청에게 비용을 올려달라 이런 얘기하기 위해서 만나자. 그럼 만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하청 노동자 지금은 이제 이 손배가압류의 대부분은 하청 노동자들한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 임금 인상해 주려면 원청 사용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진짜 사장 나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사장 나와라 하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지금 노조법은 그 노조 활동을 완전히 저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장하고 만날 수 있도록 사용자성을 원청까지 늘리고 노동자성을 특고 노동자까지 넓혀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노란봉투법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용자성, 노동자성을 좀 넓혀서 합법 파업을 해준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진짜 사장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만큼 고공으로 올라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 제가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나 그 하이트 진로도 이제 현장에 가서 늘 제가 조언하는 게 진로위원회 위원으로서 원청과 하청 사측 그리고 하청 노동자 같이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해라. 이게 법적인 교섭에 들어가면 그 여러 가지 법에 노조법 위반이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열어라. 간담회를 열어 3자 간담회, 4자 간담회를 해서 서로 애로사항을 듣고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 들어주는 것부터가
불법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는 그렇게 다 진행이 됐고요. 말씀이 노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단독 중앙일보 단독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지사가 네.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적임자로 보시는 겁니까? 김문수 전 지사는 예전에 네. 원래 그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할 때는 완전 노동자 편이었죠. 네. 그런데 국회의원이 돼서 어느 순간에 그 노조법 날치기 할 때 좀 정리해 참여하면서부터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글쎄요. 이제 앞으로 저는 김문수 지사가 원래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인 만큼 중간에 어떤 그런 것보다는 다시 노동자들의 이해, 노동자들의 어려운 삶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짧게요. 정의당하고 공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정의당 공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글쎄 그건 정의당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요. 네. 다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그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아니냐 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 그런 문제는 이 불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알겠습니다. 세우는데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